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된 유익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용도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원장, 저하고 그다음에 PD님들, 감독님들까지 다 챙겨주시면서 인사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척추 형성이 많이 도움된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네, 오영도님을 위한 맞춤 쇼츠 영상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주제 살펴보고 2026년도 사실 첫 방송을 지난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1월 달 겨울철에 환자분들 조금 수술 스케줄도 밀리고 이러면서 방송을 한번 조금 건너뛰게 되었는데요. 2월 달에는 착실하게 방송 잘 챙겨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학 정보를 제공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발목이 아픈데 허리 때문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네. 사실상 뭐 허리 통증을 같이 가지고 있고 허리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다리나 발목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은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라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이제 많지는 않지만 정말로 발목 통증만으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로 종종. 그래서 오해가 되기도 쉽고 그러다 보면 치료적인 시기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게을러 가지고 이 연간 주제를 사실 처음 방송을 할 때는 만들었다가 요즘 막 진료에 쫓기다 보니까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그때그때 막 주제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겨울철에 연달아서 정말 발목만 아픈 허리 질환 환자들을 자주 뵙다 보니까 이거 정말로 제가 한번 다뤄봐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발목이 아픈데 허리 때문인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방송 일정은 2월 12일 그리고 25일 목요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비욘디 100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산돌병원 공식 채널인 산돌TV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발목 통증, 허리 디스크. 근데 저 시청자 질문이기도 했었고, 저는 발목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외래 환자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되게 많이 경험하고 있고, 사실 종종 보지만 겨울철에 정말 연달아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는 허리병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발목이 아픈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발목 검사를 다 해가지고 오셨어요. 뭐, 발이 삐끗하고 발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저기 엑스레이 검사도 찍고, 발목 MRI도 찍었는데, 보조기 같은 것만 채워주셨고,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발목이 너무 시큰거린다. 너무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허리 질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음 편한 하루님 감사합니다. 또 러블리데이 님도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실시간 강의에 참여하셔가지고 남겨주시는 내용으로도 저희가 답해드리고 오늘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같은 내용으로 저희 산돌TV 통해서도 나가고 있으니까 댓글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랜선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 사례를 먼저 보고 어떠한 경우에 어떤 환자가 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자, 73세 남자 환자분이세요. 다양한 연령층의 환자분들이 오세요.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여자분들도 많고요. 네, 어린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73세 남자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최근에도 40대 여자분이셨는데 조금 힐을 신고 다니시는데 삐끗했는지 아셨다고 그랬어요. 정말 유사한 상태였었고 그분도 발목만 아픈 상태였거든요. 이 73세 남자 환자분도 발목이 아파서 온 거예요. 다른 데는 큰 증상이 없으신 상태였고 발목에 시큰거림과 힘 빠짐이 있었죠.
그래서 왼쪽 발목 통증이고 발등과 정강이도 아픈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발목이라는 데가 이렇게 발목이 있으면 발등하고 정강이는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발목만 딱 아프진 않고 거기까지 같이 아프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발목을 삐끗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발목에 그러니까 힘이 좀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발이 접질려진다는 거죠. 이게 몇 달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정도 이 정도 상태가 돼서 계속 병원을 다니셨고 보조기도 좀 채우고 뭐 이유도 좀 들었고 인대가 손상된 것 같다던 얘기도 듣고 좀 여러 병원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점점 심해져 가지고 굉장히 아파 가지고 응급실 가 갖고 진통제 맞고 또 외래 진료 받아서 진료도 보셨는데 뭐 어떤 선생님은 엑스레이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저희 병원까지 이렇게 내원을 하셨어요. 내원 당시에는 발의 움직임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발목이 툭 떨어진다 해서 발이 풋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풋 드롭이라고 그래요. 발이 뚝 떨어진다. 풋 드롭. 풋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터 그레이드 그러니까 운동 검사상에서 1점밖에 안 돼요. 1점. 1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5점을 정상으로 봐요. 5점. 5점은 그냥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발뿐만이 아니라 손, 그 다음에 어깨, 이두, 박선두, 이거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힘을 근력 평가를 할 때 5점이 만점이에요. 4점부터는 약한 거예요. 약한데 이제 4점이 주관적인 것도 좀 있고 실제로 좀 약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약하면 4점 정도로 줄 수 있고 3점은 중력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발이라고 칠게요. 손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들어 올린다는 건 뭐죠? 이 중력을 이긴다는 거죠. 사실상 이 발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중력을 이기는 거예요. 중력을 못 이기면 발이 이렇게 뚫어지겠죠. 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떨어지는 거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팔을 들고 있다는 게 힘이 많이 없으면 팔이 뚝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1점 정도가 되면은 거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못 들어 올려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표시했던 것처럼 왼쪽 발이 풋드롭 상태가 된 거고 발목도 그렇지만 어디도 그렇다? 발가락도 엄지발가락까지도 그레이드 1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해봐야죠. 발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신경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발 관절이나 인대의 문제인지 뭐 때문에 생겼는지 좀 봐야 되는데 엑스레이를 일단 발목 쪽을 한번 보게 됐어요. 발 자체도 좀 부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해보았는데 특별한 것은 잘은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왼쪽 뒤쪽으로 해갖고 이 우리 복숭아뼈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약간 표면이 좋지는 않아요. 관절염스러운 면도 조금 있고 약간 인대도 약간 문제는 생긴 거는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압통도 분명하지가 않고 다른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에 대한 검사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MRI도 찍어보셨대요. 근데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거기서는 특별한 이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 허리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목으로 가는 신경이 차단되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말초, 허리 문제는 아니지만 무릎 아래에 있는 정강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말초 신경 가지에서 신경 뿌리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래서 생긴 건지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럼 우선은 첫 번째가 뭐가 되겠죠? 마비가 있기 때문에 척추 질환이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주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자 우리 집이 여기 있어요. 우리 집이 있고 자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보내요. 전기를 보내는데 중간에 송전소가 있다고 칩시다. 송전탑이. 근데 한국전력에서 발전소에서 송전탑으로 갔다가 우리 집으로 가요. 그죠? 근데 만일 발전소에서 나가는 전기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집까지 송전탑이 문제가 없어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이게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중간은 뭐가 되었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작되는 곳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척추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환자분들도 지식 수준이 좀 올라가니까 혹시 뇌 때문은 아니냐? 신경외과 선생님이시니까 뇌 때문은 아니냐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뇌 때문에라도 발목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마비가 생기면 발목만 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하나만 선택적으로 뇌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 그건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하다.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왜 의사를 만나겠어요? 가장 흔한 질환을 가장 지름길로 찾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례자들에서는 흔히 1번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허리에 병이 있냐 없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에 대한 검사가 이러한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엑스레이를 한번 봤어요. 우선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착증, 디스크가 있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았는데 역시나 세월의 흔적이 엑스레이 남아있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퇴행성 척추증 소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MRI 검사를 권유하게 됐고 MRI를 진행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 공간도 좀 좁아져 있었고요. 환자분에게 병력을 물어봤을 때 90몇 년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허리를. 절개를 해서 좀 그 당시에는 절개장이 좀 컸는데 수술을 받았는데 환자분 생각에는 허리가 전혀 안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기억이 있잖아요. 허리 디스크 협착 그러면 분명히 허리가 좀 아프거나 이렇게 막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발목이 그렇다고 의아해했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신경을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는 안 나오잖아요. 엑스레이는 뼈를 보아서 뼈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유추하는 것 뿐이니까 MRI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진행해 보았죠. MRI 검사를 하였습니다. 자, 하였더니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질환이 바로 MRI 검사였고 허리 MRI 검사를 보았더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협착증이 있는 거죠. MRI 검사를 보시면 이건 측면에서 찍은 거거든요. 뒤에 보이는 것이 등이고요. 앞쪽이 배꼽이 될 거고 여기가 5번, 이게 4번 뼈고요. 이 아래로 지나가는 이 부분이 이제 좁아져서 신경 통로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바로 협착증과 디스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사이에 지나가는 요 공간이 좁아져서 눌려진 거죠. 그래서 4번과 5번의 디스크가 왼쪽으로 좀 파열됐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아주 크게 터진 건 아니죠. 근데 튀어나오면서 신경 사이의 공간을 좁아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5번 신경 뿌리의 일부분이 딱 걸리게 된 거고 이 부분도 예전에 수술을 받았던 자리에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4번, 5번은 수술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부분까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원인은 요추 4번, 5번의 디스크 파열이 있고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어져 있고 예전 수술이 되었던 부분에 유착도 함께 동반되면서 5번 신경 뿌리병증이 악화되어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병원을 다니시다가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로 발 검사를 했고 신경과에서 근전도 검사도 사실은 했어요. 해가지고 왔는데 근전도 검사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허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그런데 약간 혼재되어 있어서 이 말초신경과 요게 섞여 있는 양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리커멘드를 하기를 권고를 허리 쪽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그러면서 찾아서 이제 본원까지 내원을 하게 되신 건데, 아무래도 근전도 검사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거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근전도 검사가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리학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당시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완전히 마비가 고착되어졌고 손상이 아주 심해지면은 좀 더 잘 나타나지만 비교적 초기 단계에는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전도 검사는 좀 보조적인 검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자의 해석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신경근전도 검사는 신경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검사자의 판독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사자 역시도 아무래도 단독으로 이 검사를 해석하기는 어려운 면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멘트를 많이 달아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전도 검사가 진단적 도움은 되긴 하지만 이걸로 확진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MRI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확실히 신경 압박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근전도 검사를 가지고도 해석을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거죠. 배제할 수 없다고 그랬지만 아니 이것은 요추의 병변이 맞고 허리 때문에 발목에 마비가 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허리 때문에 발목이 아픈 걸까요? 되게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신경 뿌리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보통 허리에서 우리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호발할 수 있는 데가 4번 뿌리, 5번 뿌리, 천추 1번 뿌리예요. 이 신경들이 모여서 그 유명한 좌골신경이 됩니다. 물론 요추 1번, 2번, 3번도 허리에서 눌리는 신경이 맞아요. 그래서 요추 1, 2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파열되게 되면 환자가 옆구리 통증으로 오세요. 예. 이번 주에 저한테 내시경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도 예전에 저한테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사목 고정술을 받았었거든요. 분리증 때문에. 근데 1, 2번에 디스크 파열이 급성으로 와서 꼼짝달싹이 안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가 정말 옆구리 통증이고 대상포진처럼 그런 식으로 아파하세요. 여기가 너무 결려서 못 살겠다. 그런데 아래쪽에 4번, 5번, 천추 1번 신경뿌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좌골신경이 된다고요. 이게 이어져서 내려오면 좌골신경이 돼요. 요 그림에서 보면 바로 이 굵은 신경이 좌골신경이거든요. 이 신경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의 구성 요건상 그 안에 있는 어느 부분이 많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엉덩이가 아프기도 하고요. 다리 전체가 아프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발목만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신경의 압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4번 신경이 선택적으로 압박이 되어졌을 때도 발목의 안쪽과 종아리의 앞쪽이 분포를 하게 되고요. 5번 신경도 발목의 바깥쪽과 발등이고 천추 1번 신경도 발목의 뒤쪽과 발바닥이기 때문에 이 4번, 5번, 천추 1번 신경 뿌리 자체도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추신경 압박은 결국에 발목 통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더마톰이라고 해서 피부 분절이라고 해서 신경 뿌리가 지배를 받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4번 신경도 5번 신경도 엉치 1번 신경도 모두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발 근처에는 공통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추신경의 압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 증상도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 발목 자체에 이상이 없어도 발목 통증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체크해 볼 때 뭘 보면은 되게 많이 감별이 가능하냐면, 자, 만일에 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발을 만지면 아파요. 발목을 누르면 아프고요. 예를 들어서 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발목이 시큰거리고 아프겠죠. 발을 디딜 때마다 아플 거고요. 그리고 그 압통점이 대부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누르면 아픈 거야. 근데 이 허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요, 누르면 아픈 압통점이 좀 불명확해요. 그래서 발목 자체에 이상이 없어도 발목 통증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면 참 좋은데,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면, 이게 개월수가 좀 됐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아니면 발목의 마비 자체가 좀 많이 심한 경우에는 발목에 과부하가 걸리게 돼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절뚝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발목을 지지하는 근육과 힘줄이 약화되어서 긴장이 발생하고 염좌가 생기기 때문에 또 압통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발목을 삐끗해서 왔는지 알아요. 정말로. 그러면 왜냐하면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은 사실상 전형적인 통증이 발과 발목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나 허벅지나 정강이처럼 몇 분절 이상을 지나가는 방사통이 많기 때문이에요. 딱 요 부분만 아프다? 그러는 경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방사통이 더 흔한 일이기 때문에 발목만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발목에 과부하가 걸려서 압동점이 같이 동반된다면 이때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 검사를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감각도 이상이 오기 때문에 이상이 없더라도 통증을 느끼게 되고, 2차적인 발목 문제가 생겨서 아까 환자분도 엑스레이에서 약간 불규칙한 관절면이 보였잖아요. 통증으로 인해서 체중을 한쪽으로 계속 지지하고 싣게 되면은 관절 자체에 무리가 많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 통증으로 오인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환자를 요약하면은 발목 검사상에서 이상이 없거나 허리, 엉덩이에 다리 증상이 같이 있거나 신경통의 양상을 보이면은 허리가 매우 원인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발목 자체에 검사 이상이 없으면 허리, 엉덩이 증상이나 다리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허리에 문제가 없고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발목 처짐도 발생할 수 있고요. 정말로 판별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허리 MRI상에서 비교적 신경 압박이 없다면 거기에 준해서 치료해야 되고, 근전도에서 차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추가적으로 시일이 일정 이상 지난 다음에 추적 근전도 검사를 해서 신경 근전도가 바뀌는 것을 체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해 주었고, 그 부분이 제거가 된 다음에 발목은 차츰차츰 회복 중에 있는데 마비의 기간이 길어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리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요하겠죠. 왜냐하면 마비가 있기 때문이고, 수술적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발목의 보조기를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발목 보조기라고 떠오르면은 그 기부스 같이 생긴 걸 하고 다니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맞춤형으로 마치 양말처럼 이렇게 신발에 신을 수 있게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발목이 지지되는 힘을 가지게 되고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2차적인 발목의 변성과 2차적인 발목 퇴행 관절염을 방지해야 돼요. 나중에 신경이 회복해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다 망가져 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전선줄이 회복이 되어서 집에 등이 들어오는데
등이 너무 오래돼서 등이 망가졌어. 그러면 이 불이 들어와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등을 아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발목에 대한 보조기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재활을 해서 굳지 않게 해줘야 되고 관절을 펴주는 또 굴곡시켜주는 연습을 하고 운동을 끊임없이 해주어야 합니다. 발목 통증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허리 환자한테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치료를 결정할 때 증상이요. 허리 통증은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마음의 여유가 많아요. 예. 허리가 아파요라고 하면 MRI도 잘 안 권해요. 예. 가시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면은 어제부터 허리 삐끗한 것 같으면 그냥 엑스레이 찍고 주사 처방 약 물리치료 이게 거의 다예요. 예. 그리고 내가 막 아주 심한 협착증이 있는데 가지고 갔어요. 막 교수님을 만나러. 그래서 저는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다른데 뭐 걷는 건 괜찮으시고요. 걷는 건 잘 걸어요. 다리는 안 아프세요? 다리도 안 아파요. 허리만 아파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수술 얘기 잘 안 꺼내요. 예. 약 드릴 테니까 약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봅시다. 다른 선생님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시지? 날 싫어하시나?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척추 질환에서 허리 통증은 의사들이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증상이고요. 다리까지 내려오는 증상은 굉장히 귀를 종긋 세우고 들어요. 그런데 발목의 힘 빠짐이나 발목의 통증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자, 신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신경을 우리가 팍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자, 붙잡고 있다고 칩시다. 그 MRI에서 찍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꽉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안 아픈 경우가 많아요. 잘 지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게 신경이면은 이걸 꼬집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아프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경 뿌리를 아주 크게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은 조각이나 뭐 낭종이나 협착이나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신경 뿌리를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거나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서 견인을 시켜서 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진 소견에 비해서도 굉장히 마비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의외로 되게 크게 터진 디스크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상에 가지고 치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증상과 영상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나 척추 질환을 다루는 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진만으로는 100%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러한 발목 통증은 위험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MRI 검사를 빨리 해보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허리 때문에 발목은 아플 수 있다. 그리고 허리가 원인인 발목 통증은 위험한 증상이기 때문에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MRI 검사가 빨리 필요하다. 신경 압박이 의미 있게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고 마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시경으로 이러한 경우에 치료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환자가 허리 자체에 통증을 별로 안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허리를 절개해서 하는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그 포인트만 감압해주는 수술이 환자 입장에선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시경을 선호하게 되고 지금 사례에서 나왔던 환자분도 예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재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술을 다시 절개를 해서 하게 되면은 부담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부위가 예전 수술 자리에 또 하는 거니까 내시경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가 되었던 사례이고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가 진단을 해서 내가 결론을 내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으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치료 결정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드리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이 왔어요. 시청자 질문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셨던 순서대로 오늘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람결에님께서 지난주 운동 후에 발목이 아파서 발목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럴 땐 허리 쪽도 같이 봐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포인트는 증상은 첫 번째, 발을 디딜 때 발목이 많이 아프면 발목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운동 때문에 발목은 잘 다칩니다. 예. 스포츠 의학에서 많이 다루는 병이 발목이에요. 근데 CO도 잘 안 나을 수 있어요. 인대가 손상이 되면 2, 3주까지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발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딜 때마다 아프거나 아니면 주로 많이 생기는 게 복숭아뼈 주위나 우리가 이렇게 발등이 있으면 제 발을 보시면 좋은데 발등이 요 부분, 예, 이 부분에 인대 손상이 많거든요. 거기를 눌렀을 때 아파 깜짝 놀라겠어. 그런 발목 증상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삐끗한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충분히 쉬셔야 됩니다. 소염제도 꼭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발이 더 접질러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일에 잘 움직여. 네.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지, 발을. 하나도 안 아파, 발을 움직일 때는. 눌러도 아프지도 않아. 그러면 이건 허리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바람결에님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조승현님께서 길게 주셨어요. 목 디스크네. 예. 여러분 목 디스크 질문하셔도 됩니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흉추, 척수, 종양 뭐든지 좋습니다. 자골신경, 엉덩이 그냥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보세요. 오늘 내용과 상 관계가 없어도 대답해 드릴게요. 자, 목 디스크인데 뭐가 물어보고 싶냐면 사무직에서 일하시네. 근데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거워요. 목은 어떤 스트레칭 하는 게 좋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어떤 스트레칭은 좋다고 하고 안 좋다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원장님이 스트레칭 하는 거 알려주시고 자세도 한번 꼭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비욘디 쇼츠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꼭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목은 스트레칭이 전만각 유지예요. 왜냐하면 목이 아픈 원인은 목이 기울어져서예요. 목은 우리가 전방 주시라고 그러잖아요. 앞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딱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전만각을 만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목 스트레칭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턱을 잡고 지긋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 목 옆에 목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걔네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요게 잘 이루어지게끔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뒤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은. 왜냐하면 척추의 라인에서 붙는 근육도 있고요. 심지어 등 근육도 목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세 층이에요. 깊은 층, 중간층, 바깥층.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어깨 스트레칭과 함께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을 돌려주고 한쪽을 이렇게 고개를 내려주게 되는데 이때 이 어깨가 같이 스트레칭이 잘 되기 위해서 한쪽 팔을 들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게 돼요. 반대로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전만각을 만들기 위한 C자 커브 스트레칭이죠. 반드시 어깨가 펴지고 허리도 전만각을 만든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고요. 다음은 날개뼈에 있는
어깨 근육들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쪽 팔을 틀고 고개를 숙여주면서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스트레칭도 있어요. 요렇게 2가지 정도를 조승현 님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목 통증이 한쪽만 계속 반복됩니다. 예. 상민 55님 같아요. 성함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는 거라면 한쪽으로만 증상이 현한가요? 네, 맞습니다. 한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양쪽으로도 올 수 있죠. 그러면 협착증일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디스크가 이게 그래도 신기한 게 터질 때 한쪽으로 좀 쏠리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 허리의 구조도 동글동글한 굴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파열이 쉽게 나는 것도 아니고 파열이 발생하면서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파열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이상 강도가 되는 스트레스가 쌓여야 되는데 당연히 골고루 스트레스가 쌓일 가능성이 낮죠. 생각해 봐요. 골고루 이렇게 부하가 걸리면 스트레스가 안 쌓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하중을 잘 견디겠죠.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무게가 골고루 분산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스트레스가 분산되게 하려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몰렸을 때 당연히 무너지고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몰렸을 때 그때 갑작스러운 힘이 가해지고 손상을 받고 반복되면서 그 부분에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질문 상민 55님이 또 물어보신 거네. 연속해서 물어보셔서 연속해서 한번 대답해 드릴게요. 발목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발목만 보지 말고 허리도 같이 봐야 되는 경우 일반인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나요? 처음에 질문 드렸던 내용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대답한 내용도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목 관절에 운동 범위 간소가 없고 그러니까 잘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앞통점도 없고 체중이 실릴 때에도 통증이 없는데 그 부위에만 뭔가 모르는 통증 그리고 신경병증의 양상을 많이 띈다면은 아무래도 허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허리 질환에서는 방사통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전체 환자에서 발목만 아파서 오는 경우는 전체 환자에서는 일부분이다. 그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저탄고지님입니다. 저탄고지. 저탄고지님, 좋습니다. 족저근막염이라고 본인은 알아서 발바닥에 주사를 맞았는데 안 났는데요. 엉덩이부터 찌릿한데 허리 때문일까요? 발바닥이 아픈 것도 허리 문제일 수 있나요? 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질문 주셨던 거하고 상민 55님이었나요? 맞나요? 피디님? 그죠? 네, 상민 55님. 네. 하고 내용이 약간 계속 연관이 되어져서 가는데 엉덩이부터 찌릿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허리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고요. 만일에 허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골반의 자골신경의 문제예요. 그 유명한 이상근 증후군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이 아픈 것도 허리 문제일 수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양쪽 발목이 다 저린데 오은성님께서 디스크가 양쪽으로 터진 건가요? 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양쪽으로 터졌다기보다는 협착증의 가능성이 또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협착증 환자들이 아주 심한 협착증을 갖고 있어서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내시경을 가지고 3번, 4번, 4번, 5번을 넓혀주는 수술을 해줬어요. 그럼 환자분들이 수술 끝나고 나서 어떠세요? 그러면은 이제 좀 통증은 거의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근데 어디 불편한 데 남은 데 없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얘기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발. 예. 아직 발목이 시큰거려요. 아직 발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발끝이 저려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디스크가 양쪽으로 터져서도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협착증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은빛나루님. 당뇨가 있는데
발저린 게 당뇨합병증인지 허리 디스크인지 어떻게 구별하면 되나요? 이야,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발저림이 생길 수 있어요. 당뇨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죠. 이건 근전도로 구별을 해야 합니다. 예.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영상 진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구별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임상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 당뇨를 앓다 보면 당뇨 주치의가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당뇨도 앓았고 충분히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때도 임상적으로 진단도 가능하고요. 척추 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당뇨를 갖고 있으면 골다공증도 있고요. 근감소증을 같이 동반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많아서 같이 함께 다니는 질환들이거든요. 근골격계는 협착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당뇨 환자들이 아무래도 많죠. 그러다 보면은 섞여 있어요. 당뇨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협착증이나 신경병증이 생겨서 생긴 발저림도 섞여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약은 대부분 하나밖에 안 써요. 프리가발린 계열이나 가반펜틴 같은 거를 좀 섞어서 쓰고 당뇨가 있으면은 당뇨약과 함께 추가로 사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동 맛집님께서 또 물어보셨어요. 우동 맛집님이 원장님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는데 그죠? 다리가 계속 저려서 고민입니다. 강의를 들으니 혈관 문제가 아니라 신경 문제인가 싶네요. 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고 사실 제가 레지던트하고 할 때만 하더라도요. 수련이하고 할 때만 해도 사실 하지정맥류에 대한 임상적인 어떤 이 유용성 아니고 뭐라고 할까? 임상적인 중요도라고 할까요? 그게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요즘은 정맥 통증 학회도 있고 이 정맥 통증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연구도 되어져 있고 치료도 실제로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갖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정맥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맥은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약간 날씨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비유로 얘기하는 거니까 아침 날씨, 저녁 날씨 다를 수 있죠. 아침엔 비가 오다가 저녁엔 해가 짱짱 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맥류 검사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맥류 검사를 초음파로 할 때가 있어서 역류를 보거나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 초음파는. 그냥 우리가 깊은 정맥이 막히거나 동맥 보는 거는 그냥 누워서 할 수 있는데 이 정맥 역류를 보면 환자가 서서 해야 되거든요. 그 역류를 보고 막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길게 하면 거의 막 1시간 가까이도 해요. 근데 이때 보면 약간 변화무쌍해요. 뭐라 그럴까? 항상성이 좀 없다 그럴까? 역류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막 그래요. 좀 주관적인 면도 있어요, 검사자에. 근데 척추 질환은 어떻냐면 그냥 계절 같은 거예요. 겨울에 춥잖아요. 겨울에 눈 내리고 영하로 떨어지고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반팔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일정한 이 간격과 이 증상의 듀레이션, 그러니까 이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변치 않는 확실한 치료의 어떤 경과가 있어요. 근데 정맥 질환은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좀 판별하기가 어려운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동 맛집님이 만약 계속 이러면 척추 질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다 생각을 해요.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 있는 병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제가 정맥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운운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SS님께서 경추협착증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두 마디 가능합니다. 보통은 뒤쪽으로 하는 수술을 다 경추 내시경으로 해요. 앞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조금 챌린저블하고 잘 안 해요. 거의 다 뒤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로 하는 후방 감압술은 무조건 내시경이 유리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리하냐면은 그거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절개창을 만든다? 굉장히 손해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두 마디를 만일에 뒤쪽으로 절개를 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힘듭니다. 그리고 최소 침습으로 하는 우리가 미세현미경 수술들 있잖아요. 튜뷸러 리트렉터 같은 거 불가능해요. 뒤쪽은 거의. 그래서 내시경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경추협착증은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경추협착증으로 척수병증이 생긴 경우에도 내시경적 치료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방 유압술을 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술도 전방 유압술이에요. 앞쪽으로 하는. 제가 뒤로 내시경 수술도 정말 많이 하지만 앞쪽 유압술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앞쪽 유압술이 정말 장점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신 다음에 그 수술 당일은 좀 힘들지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도 경추 전방 유압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법에 너무 매몰돼서 판단하지는 마시고 내 병에 가장 유리한 게 뭔지 그거를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섬섬옥수님께서 까치발서기가 안 되면 허리 디스크가 심각한 거라는데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섬옥수님, 까치발서기가 안 된다는 게 벌써 자가 진단을 하신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이제 기억해야 될 건데, 자, 이게 발이에요, 발. 그죠? 발. 자, 발을 들어 올리는 게 있죠. 그죠? 이게 발이 떨어지는 게 지금 오늘 사례자처럼 풋드롭이었어요. 발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게 발이에요. 발을 아래로 미는 힘도 있어요. 이게 까치발이죠. 이게 까치발이에요. 자, 발이 못 들어 올려. 그 다음, 까치발이 안 돼. 1번, 발을 못 들어 올리는 풋드롭 환자. 발목이 떨어진 환자죠. 2번, 까치발이 안 되는 환자. 자, 여러분, 누가 못 걸을까요? 다리를 이 증상 1번과 2번. 발이 뚝 떨어진 환자, 못 들어 올리는 환자. 2번은 까치발이 안 되는 사람. 누가 못 걸을까요? 까치발이 안 되는 사람이 못 걸어요. 까치발이 안 되면 걸을 수가 없어요. 양쪽이 까치발이 안 된다? 못 걷습니다. 네. 까치발은 발을 미는 거예요. 이게 돼야 걸을 수 있어요. 이게 아예 안 된다면 못 걸어요. 못 걷습니다. 그 까치발이 약하다. 걷겠죠. 쩔뚝거려요. 못 뜁니다. 절대로. 까치발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까치발이 안 되면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빠르게 이건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게 척수의 문제인지 뭐 뇌신경의 문제인지 말초신경의 문제인지 빨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섬섬옥수님이 이미 자가 진단하신 거예요. 까치발 석이 안 되면 이거는 심각한 거기 때문에 빨리 보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기님께서 근전도 검사는 재활의학과만 할 수 있다던데요 라고 하셨는데 신경과 선생님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두 전문의께서 하시는 치료이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도 의뢰해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다음 한쪽 허벅지 근육이 상대적으로 얇아가지고 근전도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이상이 없대요. 얇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전도 검사는 확진을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에요. 이거 이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근전도로 다 알 거면 MRI 뭐로 찍어요? 찍을 이유가 없죠. 뭐로 찍습니까? 근전도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근전도는 보조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척추 질환도 봐야 되고요. 뇌신경 질환도 봐야 되고 경추도 봐야 돼요. 등일 수도 있습니다. 황색인대 고라증이 있어도 보행이 안 돼요. 못 걷고요. 다리도 얇아집니다. 그럴 수 있고 만일 신경 압박이 영상적으로 없다면 그때는 다른 병을 생각해 봐야 돼요. 흔치 않은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과적 질환들, 탈수처성 질환, 운동질환 이런 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말씀하셨던 게 상대적으로 얇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포인트는 아주 많이 얇아야 돼요. 네. 근위축이 의사가 보기에 분명한 거죠. 근데 그냥 둘다 짱짱해. 힘도 잘 들어가는데 이쪽은 좀 작은 것 같아.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굴도 양쪽이 대칭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대칭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S님의 질문의 요지를 만일에 한쪽 허벅지 근육이 상대적이 아니라 매우 심하게 얇아서 문제가 있다면인 거예요. 근데 근전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병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셨을 거고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은 찾아봐야 됩니다. 요인을요. 다음 질문. 이게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한라봉봉님 질문입니다. 척추 협작이 있는데 왼쪽 등부 위쪽이 계속 아프시다고 하나요? 가족분인가 보네. 신경근 차단술도 받았고요. 3번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PRP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근육도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 하십니다. 용도가 달라요. 네, 방사통과 신경통을 해결하려면 신경근 차단술을 받는 게 효과적이고요. PRP라든지 프롤로라든지 그런 치료는 주위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치료니까 같이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용도가 좀 다르고요. 두 가지를 같이 해주는 거는 흔히 많이 하는 치료법 중 하나니까 그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허리는 PRP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PRP라고 하는 거는 자가 혈액을 가지고 원심 분리를 한 다음에 거기 있는 성장 인자를 넣어준 치료거든요. 주로 관절염에서 많이 해요. 아니면은 상과염. 그래서 관절과 힘줄염증의 국소적인 부분을 재생을 할 때 하는 치료인데 허리는 범위가 넓어서 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PRP는 거의 잘 안 하는 편인데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뭐랄까 우리가 메인스트림이 되는 치료가 있잖아요. 그거에 약간 변두리에 있는 치료 영역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허리 PRP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26년도 1월 달인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6년도에도 여러분들이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픈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서 병원에 아무도 안 오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실시간에 채팅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댓글로 궁금증 남겨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욘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산도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여러분 공식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